네, 내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관련 내용 서울대우 중앙대학교 약대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명인데 모두 해외 유입 사례고 지역 발생 확진자는 0명입니다. 교수님께서 이 상황 좀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예,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네. 진단합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우리나라 발생 양상을 보면서 평가하기를 상당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이 네. 안정세가 잘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네. 그 연장선상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잘 관리하고 있고 상당히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안정세가 이대로 지속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예.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한 안정세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계속 좀 제로까지 내려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좀 더 낮출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아니다, 여전히 심각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네. 저는 경계 단계로 낮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 방역 체계로 가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다가 일주일 후면은 등교 계약도 하게 돼요. 고3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2주 후면은 이제 상당히 어린아이들까지 이제 등교 계약을 하게 그렇죠. 됩니다. 그런데 계속 심각 단계를 유지하는 게 어딘가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발생 양상과도 맞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발생 양상만 놓고 보면은 지금 확진자가 다 우리 감시망 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여전히 아주 소수이기는 하지만은 감시망 밖에서 감염원과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발생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매우 미미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첫 번째, 1번째 확진자부터 28번째 확진자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가는 게 상황을 보건대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럼 듭니다. 경계로 낮추게 되면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아마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속 심각 단계를 유지한다고 하면 현 상황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대외에 확실히 확인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상당히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 또 대외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커집니다. 우선 하나는 K 방역이 상당히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을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물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긍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세 번째는 여러 국가들 현재 우리나라 이외에 우리나라와 같은 민주적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이런 성과를 보인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여러 나라들은 아직도 완전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성과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상당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 다만 여전히 우려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을 순차적으로 찾아갈 수 있다고 하는 여러 면으로 볼 때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계 단계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위기경보 자체가 우리의 생활을 바꾸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말씀처럼 코로나19 자체가 그 감염병인 만큼 우리나라만 안전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잖아요. 해외 사례도 봐야 되는데 현재 해외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네. 해외 상황이 완전히 안정화되었기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여전히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해외의 나쁜 상황을 우리가 관리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의 경험으로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해외가 나쁘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해외의 상황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점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준비는 해야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해외를 나누어 본다고 하면 첫째 하나는 미국과 유럽은 일단 정점을 찍고
둔화 과정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네. 그러니까 이제 경제를 우선시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봉쇄를 완화해야 된다. 이 문제를 두고 이제 여러 사회적 갈등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이런 갈등이 있는 이유도 뭐냐면 정점을 지나고 일부 둔화 추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미나 인도, 아프리카는 아직 정점에 이르렀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거기는 이제 한창 정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은 향후에 우리가 훨씬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 국가들은 향후에 갈 길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이 국가들에게서는 뭐 상당히 희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구적으로 나누어 본다고 하면은 일부 국가는 정점을 찍고 둔화 추세에 있고 네. 상당히 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어느 정도까지 지나야 모든 해외 국가들이 뭐 정점을 찍고 둔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가 돼야 우리도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완전한 종식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네. 소위 말해서 안전띠를 풀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감염성 질환이고 사람 간의 접촉 자체가 위험 요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해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여전히 이제 봉쇄가 완화되면서 국경 간 이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또 전 세계가 이런 정도면은 뭐 국경 봉쇄가 해제되고 또 비즈니스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일종의 뭐 컨센서스가 생기는 지점이 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안정화됐는데 다른 국가에서 유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여전히 상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정기에 접어들려고 하면은 전 세계가 동시에 거의 종식 국면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전 세계가 종식 국면에 갈 건가라고 하는 것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점을 찍지 않는 국가들도 적어도 3개월에서 4개월은 지나야 이제 둔화 추세에 접어들 것으로 생각이 네. 되니까 종식 국면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우리는 지금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외국이 종식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외국에서 유입되는 것을 잘 관리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숙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코로나 문제가 뭐 방역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좀 지나야 경제적인 뭐 교류가 가능해지고 그런 거는 어떤 식으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완전히 종식되었을 때 경제가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예. 왜냐하면 언제나 둘 사이에 이제 둘 사이에 계속적인 어떤 긴장이 있을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종식이 되면은 경제로 가는 것은 당연한데 그러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되면은 동시에 경제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환자가 완전한 제로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생활 속 방역 체계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미국에서도 종식될 때를 기다리기에는 굶어 죽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항상 어떤 접점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느 지점이 적당한 지점인가 하는 것을 알기는 어렵지만 아마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둔화 추세에 접어들게 되면은 경제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점이 조만간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은 이제 정점을 지나서 둔화 추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곧 이슈가 되면서 향후 1개월 이내에는 아마 경제 문제가 전면에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외국과의 교역을 해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방역이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외국 변수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컨트롤 가능한 단계라고 하셨는데 내일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방역 체계도 좀 바뀝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는데 이제 당국에서 개인 방역 수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좀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는 게 무슨 특별한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사회생활 및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것이거든요. 네. 또 하나는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그 주의를 가지면서 생활을 해야 되고 경제생활을 영위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당국에서 권고한 지침 대부분은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이제 충분히 우리가 숙지된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프면은 3, 4일 쉬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맞는 말이긴 하죠. 아프면은 3, 4일 쉬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은 사회 여건상 또는 어떤 직업이나 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나 또 자기가 영위하는 경제 사회생활이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미스매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것이 당분간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숙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아픈 분이 코로나19거나 코로나19 유증상일 때 뿌려불급하게 쉴 수가 없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움을 주고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경제적 불이익이나 이런 문제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컨센서스를 이루어내고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꼼꼼하게 아마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또 오늘까지가 황금 연휴잖아요. 오늘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이 되는데 황금 연휴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거에 대한 좀 우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려가 있죠. 네. 저도 상당한 우려를 한 데다가 당국자들을 아주 강도 높게 비난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게 4월 20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바이러스의 최대의 잠복기가 2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월 5일 오늘 어린이날까지가 최대 잠복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첫 주 한 단의 것은 두 번째 단의 일주일에서 평가가 될 수 있지만 두 번째 단 내 일주일은 한 일주일 정도가 더 있어야 평가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감염이 되면 증상이 나타나는 게 한 5일째 증상이 드러납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 이내에 주로 증상이 드러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4월 20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부터 카운트를 하면 3주 정도는 되어야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이 긴 연휴의 모든 것이 다 평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상당히 피로에 지치고 또 이제 경제 문제도 뭐 고려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혀 위험도 평가가 안 된 상태로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 일주일 정도만 더 위험도 평가가 되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평가가 안 되고 간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위험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쌓아온 경험이나 또 이제 혹시라도 환자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 추후의 조치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관리 가능하다. 이런 자신감이 있어서 아마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있다. 그렇지만 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간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향후 일주일, 길게는 2주일 정도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 기간 동안에도 확실히 환자가 많이 나타나지 않고 지금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코로나19가 국내 양상만 보게 될 경우에는 거의 뭐 종식 국면으로 예. 가도 될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시나리오 대로만 되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죠. 연휴가 끝나고 바로 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이 됩니다. 워낙 수능을 앞둔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참 시급한 문제라서 이해는 되는데 아무래도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걱정은 안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이것도 좀 결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위험도가 평가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고 네. 또 그 단계에서도 위험도가 평가가 되어야 다음 단계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측면이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갈 때 위험도 평가가 좀 덜 된 측면에서 넘어간 게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올 때도 한 일주일 정도를 평가를 안 하고 넘어온 게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등교 개학만 관련해서도 고3인 경우에는 저는 뭐 충분히 수용할 만하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위험도 평가가 최대 2주면 되지만 1주 정도라도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긴 연휴가 5월 5일 끝나니까 한 일주일 정도나 좀 더 긴 시간이 지나서 13일에 고3이 등교 개학을 하니까 이거는 위험도 평가가 된 상태에서 이제 등교 개학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신 5월 13일 날 고3이 등교 개학을 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고2, 중3
초등학교 1, 2학년 예. 유치원 이런 애들이 이제 등교 개학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주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도가 있고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위험도가 평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어린이들이 먼저 이제 등교 개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계속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등교 개학을 어느 시점에는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네. 되는데 그것도 위험도 평가가 되고 제일 뒷단에는 오히려 초등학교 저학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좀 지켜지지 않고 또 하나는 위험도가 평가 안 된 상태로 이게 이제 등교 개학이 열린 측면이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도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나 하는 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우리가 계속 긴장된 마음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뭐 벌써부터 더워지고 있어서 날씨가 또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 교육부가 그 코로나19 감염 예방 관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에어컨 같은 그 실내 공기 순환 방식의 공기 정화 장치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좀 그래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께서? 저는 예. 이제 최근에 일부 뭐 논문 저는 뭐 그 논문의 퀄리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국내의 논문이기도 합니다.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확산이 될 우려가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학교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네. 안전을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이제 에어컨을 트는 문제 이것을 굉장히 이제 주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논문이나 이런 것을 볼 때도 그렇게 뭐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합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비말 상태라야 바이러스가 생존력을 갖고 있는데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을 통하게 될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가 말라버리면서 죽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논문이 얘기한 것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바이러스는 특수한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도 이럴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추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좀 찜통이 되는 상황에서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도 틀지 않고 마스크를 하고 수업을 받는다. 이게 어딘가에 상당히 이제 불편하면서 어색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또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학생들이 마스크를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더 마스크를 벗으면서 문제가 네, 생길 수도 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나 에어컨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것은 실제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 정밀한 실제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실험을 해서 결과를 낸 다음에 예. 실제로 현장에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뭐 판단할 문제는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거는 실제로 실험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논문이거나 실제로 바이러스를 가지고 실험한 것도 아닌데 이것이 좀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위험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생물안전등급 BSL-3라고 하는 곳에서 실제 바이러스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결과를 낸 다음에 학생들에게 좀 더 어떤 게 유리한지 편익이 있는지 이런 거를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좀 상황이 심각한 국가 같은 경우는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절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렘데시비르에 대한 낙관적인 의견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문가적 시각으로 볼 때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썩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중증 환자를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중증 환자에서 봐야 되는 것은 사망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러는데 이 임상 결과에 따르면은 중증 환자가 단지 대조군에 비해서 퇴원을 4일 정도 일찍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망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킨도 미 대통령이 워낙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FDA 승인을 받아서 환자한테 써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오히려 부작용이 많아서 환자를 더 많이 심각한 부작용도 일으키고 사망률을 더 나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용을 못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렘디시비르만 하더라도 중증 환자들에게 줘서 실제로 사망률이 훨씬 더 좋아졌다거나 이래야 약으로서 효과가 있는데 퇴원만 한 4일 정도 빨라진다. 이것은 중증 환자에게 별로 메리트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렘디시비르를 가지고 굉장히 좋은 치료제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실제로
약을 임상하는 데 있어서 렘디시비르 정도의 약효가 보인다. 이러면은 이거는 그냥 임상이 실패한 정도의 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렘데시비르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큰 기대를 하기에는 물론 좀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렘데시비르 자체가 현재 나온 결과로서는 그렇게 썩 좋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코로나19의 좋은 치료제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간 걸음이다, 많이 간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알려진 대로까지는 아니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서울대 중앙대학교 약대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또 생활 속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